안녕하십니까. 31번지 부북 리뷰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5년 미중 전쟁 시나리오 최윤식 지음 요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죠. 이 책은 표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최윤식 지음 이렇게 되어 있고 30년 패권을 결정한 미중 전쟁의 미래 예측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미국 국기, 아래는 중국 국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책의 뒤 표지에는요, 이런 문구가 들어있어요. 이런 문구가 들어있어요. 미중 전쟁의 결과로 중국은 30년 안에 미국을 넘어서지 못한다. 일단 미국이 이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미중 전쟁 이렇게 돼 있는데 미중 전쟁 이 부분은 무력 전쟁은 아닌 거예요. 경제 전쟁, 금융 전쟁, 뭐 무역 전쟁, 화폐 전쟁 요런 전쟁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할 수가 있겠죠. 요 제목만 보면은. 그다음에 30년 안에 미국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럼 30년 이후에는 미국을 넘어선다는 이야기인가? 그건 아니고 30년 이후는 다루지를 않는 거예요. 다루지를 않는다. 얘기를 언급 자체를 안 하는 거고 일단 최소한 30년 안에 미국은 패권을 지키고 중국은 넘어서지 못한다. 그 얘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미중 전쟁은 중국의 도발로 시작되었고 미중 무역 전쟁은 오바마가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의 특이한 성격, 공화당이라서 이렇기 때문에 무역 전쟁이 시작됐다. 이건 아니고 오바마 때도 민주당 때도 무역 전쟁이 시작됐고 미국과 중국 간의 근본적인 국익 충돌로 인해서 이 사태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이제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트럼프가 이상해서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이런 차원이 그 함의가 깔려 있는 거예요. 오바마가 시작했다 이 말에는. 이 책은 이제 꼭지를 8개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제가 꼭지를 매겼고요. 1번 중국 경제 위기는 언제 시작되나 정치 위기도 온다고 정치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저자분은 보고 있어요. 최윤식 지음. 두 번째, 부시의 이라크 침공 배경은 그래서 이것도 재미있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저유가로 소련 붕괴, 고유가로 중국. 이것도 이제 유념해서 읽어야 될 부분입니다.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네 번째, 왜 트럼프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했나? 이것도 창의적이라고 해야 되나? 인상 깊은 부분, 저자의 어떤 통찰력 그런 부분을 이제 느낄 수가 있고. 다섯 번째, 화폐 가치 하락과 세율 구간 조정의 관계. 이제 화폐 가치 하락, 물가 상승이죠.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바꿀 수 있는 물건 양이 이제 적어지니까 물가는 이제 올라가는 거죠. 더 많은 돈을 줘야지 이제 물건도 살 수 있고 집도 사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화폐 가치 하락, 물가 상승 이 부분은 저희 부북 리뷰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리마인드 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또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트럼프의 무역 전쟁 중도 포기 할까? 중도 포기한다? 이렇게 저자분은 보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바라봤고요. 일곱 번째, 트럼프는 소명형 인정 욕구형. 트럼프가 고상한 소명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단순한 인정 욕구에 휘둘리는 사람인가. 그리고 이 양자의 차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소명형 인간일 수도 있고 인정 욕구 인간일 수도 있는데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런 부분을 또 이제 생각해 봐요. 그다음 여덟 번째, 미중 전쟁과 한국의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미중 전쟁으로 한국도 타격을 입지 않을까? 이 부분을 다뤄봤습니다. 이제 갈게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갈색으로 칠한 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 예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저자분이 그 다음에 회색으로 한 부분에서 이제 위기가 시작되고 2022년 검은색으로 한 부분에서 정치 위기, 앞에는 경제 위기, 그 다음에 2025년에는 위험이 계속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표라고 해야 되나?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위기는 언제 시작되나 정치 위기도 이 책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시점을 명시해서 이제 중국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제 책은 한국과 중국의 부채 문제,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의 이제 주식시장 문제가 이제 그 원인,
사전 단계로서 예열 단계로서 이제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필자의 이제 저자분이에요. 이렇게 저자분이 말씀하신 거고 33은 이제 쪽수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책을 사셔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필자의 세계 경제 변화 예측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2년에 한국과 중국의 부채 디레버리징, 그러니까 그 레버리징이 이제 부채를 이용해서 수익률을 더 크게 올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바람 빼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미국, 유럽 주식시장의 조정 등으로 경제 위기를 거친 다음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원인으로 해서 경제 위기가 이제 온다. 그다음에 2023년에서 2027년에 세계 경제가 서서히 호황기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고 계신 거예요. 부채 디레버리징은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거 레버리지의 반대말로 일종의 바람빼기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익률을 이제 높이는 거를 이제 레버리지라고 하죠. 레버리지를 이용해라. 근데 지렛대 효과죠. 이제 작은 돈으로 큰 이익 내는 방법인데 그거에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부채를 쉽게 불릴 수 있었는데 이자율이 이제 올라가면 이제 부채를 그러니까 이자에 대해서 내 수익이 작아지면은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이제 그건 이제 밀려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부채 디레버리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부분에서 최근 2023년에서 2027년에 호황기가 된다. 그다음에 그 호황기는 4차 산업혁명, 한국도 4차 산업혁명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차는 철강 철도로 미국 역사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잘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2차는 전기정부, 3차는 인터넷 디지털 이런 걸로 버블이 생기면서 버블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하고 버블이 꺼진다라는 얘기는 그 자본이 이쪽 기업 저쪽 기업 뭐 다음 네이버 여러 개 돈이 쑥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다 들어가고 거기서 게임을 해서 이기는 애 한두 개만 남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이제 버블이 깨지는 거고 일단 버블이 막 들어가면 그때 일자리가 생기겠죠. 뭐 옛날에 라이코스니 뭐 이런 데 많았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일단 그 4차 산업혁명으로 버블이 생기면서 경기가 다시 활성화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기술 융합을 이용한 기술 혁신 의미 여기에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미국의 구체적인 금융위기 발발 시점 적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경제 위기 시점을 저자가 이제 얘기를 해요. 필자가 예측하는 중국의 금융위기 발발 시점은 2021년에서 2022년 경이고 이제 라고 이제 말하면서 2021년에서 2022년에 중국의 금융위기가 발발을 한다. 아까 다시 한번 이렇게 막 회색으로 한 부분 2021년, 2022년, 2018년부터 부채 디레버리징이 서서히 시작되고 예열이 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그 금융 위기 충격 여파가 상당히 이제 지속되리라고 본다. 2025년까지. 최근 그 충격이 지속되는 시기까지 합하면 2025년까지 위험 구간이 된다. 금융위기는 상업 영역에서 발발하고 여기에 부동산 1차 버블 붕괴까지 겹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적시하면서 2025년까지 위험 구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면은 아까 한 부분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2018년에서 2022년에 이제 위기의 예열, 그 다음에 2021년에서 2022년에 중국의 이제 본격적인 금융 위기, 그 다음에 그 위기가 2025년까지 이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서점에 가서 이 책을 딱 보시면은 이 부분이 언제 그러면 중국의 금융 위기가 올까 이 부분이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면 책이 그 표지에서는 이제 중국이 진다, 미국이 이긴다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언제 중국의 본격적인 금융위기가 올까 가장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 책은 이제 아까 얘기 나온 거 중국의 정치 위기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중국의 정치 위기. 중국의 두 번째 아킬레스건은 2022년에서 2023년경에 겪을 가능성이 큰 정치적 위기다. 정치적 위기. 이 책은 중국의 경제 위기 외에도 정치 위기를 점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정치 위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던져봤고요. 책에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 그저 민주체제의 변화 정도만 시나리오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 정도로 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최근 그 시점을 2022년으로 잡는다. 문제는 시진핑의 집권 2기 임기가 끝나는 2022년경부터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책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의미심장하게 중국 현대사를 이제 언급을 합니다. 불과 100년 안에 두 개의 중국 정부가 무너졌다. 1911년에 청왕조, 1949년에 국민당 정부가 무너졌다. 2022년에서 2025년에 중국 역사상 최악의 권력 투쟁이 일어난다면 중국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100년 사이에 두 개의 중국 정부가 이제 무너졌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독자 입장에서는 행간에서 굉장히 커다란 이제 정치적 변혁까지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이제 최근 정치적 위기까지 바라보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부시의 이라크 침공 배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책에서 찾은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 이제 제가 적은 거고요. 부시의 이라크 침공 배경을 다룬 부분이 그것이다. 최근 중국의 에너지 확보에 열을 올렸다며 이렇게 쓴다. 저자는 중국이 반미 국가인 수단, 예멘, 이란, 시리아 등과 손을 잡고 에너지를 확보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언급한 뒤 과거 사담 후세인 시절에는 인민해방군을 유전 기술절들로 가장해서 이제 속에서 숨어서 간 거겠죠. 이라크의 병력을 주둔하려는 시도까지 했을 정도다라고 적고 있다. 놀라운 내용이다. 중국의 이런 시도에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으리라. 최근 출처를 밝히면서 포브스와 비즈니스 위크에서 활동했던 제임스 노먼은 오일 카드라는 책이겠죠. 부시의 이라크 침공 배경을 설명한다. 이하 재인용 부분이다. 이제 이 부분은 오일 카드 내용인 거예요. 책에서 이제 재인용한 거죠.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침공으로 중국의 이라크와 주중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봉쇄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하루 300만 배럴의 연유가 시장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았다. 이는 세계 잠재 생산량의 4%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칫 느슨해졌을 석유의 수요 공급 균형을 꽉 쥐는 역할을 했고 국제 유가가 급상승하는 길을 열었다. 이제 137페이지에 써있는 거죠. 중국군의 주둔을 막고 고유가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로 보인다. 그래서 이라크 침공 배경에는 미국이 중국의 견제가 숨어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중국 견제라고 하는 것이 이라크 침공의 원인은 아니었을지라도 최소한 이라크 침공으로 일어난 중요한 효과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꼭지, 저유가로 소련 붕괴, 고유가로 중국. 다소 이제 음모론적인 시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먼저 저자는 앞에서 노먼의 말을 빌려 유가 시장의 조작이 가능하다.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최근 노먼은 유가 시장의 조작은 노골적으로는 하지 않더라도 넉넉한 자금, 앞선 정보력, 지정학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라고 쓰고 있는데, 이를 전제한 뒤 눈으로 이제 전개해 나간다. 이 책이. 최근 구소련은 석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직격탄을 맞았지만 중국은 반대로 석유 가격이 상승하면 직격탄을 맞는다. 석유 가격과 관련하여 러시아와 중국과 입장 마치 시소처럼 점화된 것이다. 이쪽에 이렇게 올라가면 얘가 불리하고 얘가 가면 얘가 불리하고. 그렇다고 석유 가격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약간 거리를 두고 있다. 사실 트럼프는 당선 전부터 푸틴과 러시아를 향한 우호적인 발언을 일관되게 해왔는데, 이 역시 유가와 관련된 중국 압박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들게 한다.
저희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죠. 즉 유가와 관련한 중국 러시아의 이해가 정반대이기 때문에 시소처럼 냉전 시대에는 친중 반러가 미국의 기조였다면 지금은 그때 이제 친소겠죠. 러시아라기보다 지금은 반중 친러가 기조일 수 있다. 미국 기조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자는 이 책의 저자 최윤식 저자는 유가가 크게 장기간 오를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게 좀 이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이기도 하죠. 저자는 유가가 오를 경우 미국의 셰일가스 공급량이 늘어나 유가가 다시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다. 특히 저자는 석유 가격이 상승할수록 과격 이슬람이 발행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빈라덴은 무너졌지만은 IS가 유전을 장악하면서 빠르게 성장하자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견제보다는 고유가 혜택이 반면 세력에게 돌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졌다라고 이제 적는다. 이제 저자는 이제 이런 내용이죠. 반중 입장에서 유가가 상승하는 건 좋은데 유가가 상승하면은 또 극단적인 이슬람 세력이 또 세지잖아. 그러니까 유가 상승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은 그 얘기입니다. 특히 유가가 상승하면 셰일가스 공급량이 늘어나고 중국 과격단체에 힘을 실어주는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저자는 유가 상승이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하지만 이견이 또 있을 수가 있죠. 과격 이슬람과 중국을 다 반미, 중국도 반미고 이슬람도 반미인데 이슬람의 그 중국의 반미라고 할 때 그건 패권의 위협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에서는 중국 반미가 더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반미일 때 과격 이슬람을 더 먼저 고려해서 유가 상승이 이제 지속적이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이제 저자의 견해가 좀 빠른 건 아닌가, 성급한 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유가도 오를 수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다 이제 열려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 유가가 진짜 어떻게 될지. 그렇지만 유가 상승과 관련해서 옛날 소련 러시아의 입장, 그 다음에 중국의 입장, 그 다음에 이슬람의 입장, 그 다음에 미국의 입장, 이런 입장이 얽혀 있다. 이 부분은 읽어내면 이제 되겠다. 이런 거죠. 이건 아까 시소 얘기 나온 거고요. 그래서 소련, 러시아는 에너지 생산국이기 때문에 유가 하락에 직격탄을 받지만 중국은 반대로 에너지 소비국이기 때문에 세계 공장 유가 상승으로 이제 견제당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꼭지, 왜 트럼프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했나? 이 저자는 이제 트럼프가 꺼낼 최고의 카드를 인프라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인상적인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저자는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한 배경에 이 같은 인프라 투자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트럼프가 공언한 1.5조 달러 상당의 인프라 투자 금액 중에서 미국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10에서 20%에 불과할 것이다. 나머지 80에서 90%. 근데 민간이 투자해야 성공한다. 그래서 민간 투자를 끌어와야 된다. 그래서 근데 그 민간 투자 어디냐? 다 유대 자본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필자의 분석으로는 1.5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와 1조 달러의 핵무기현대화 사업 투자가 투자 2라고 써있었는데 투자 가라고 이제 고친 거고 성공할 수 있도록 트럼프가 미리 던져놓은 숨어있는 신의 한 수가 있다. 1.5조 달러 인프라 투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신의 한 수는 바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의미심장한 부분이에요. 즉 저자는 유대인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을 주고 인프라를 받겠다는 일종의 딜로서 그것을 보고 있다. 저자는 감세 카드도 인프라 투자를 위한 트럼프의 선조치라고 얘기하고 있다. 요거는 이제 통곡의 벽, 이제 트럼프가 예루살렘 방문을 했다. 근데 이 통곡의 벽이
그 벽이냐 그 또 논란이 있어요. 그다음에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트럼프 기차역 생기나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지에 트럼프 여기 생길 듯하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 인정한 도널드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에 대해 이스라엘의 감사 표시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트럼프의 관계가 좋다. 요 기사고요. 역 이름이 트럼프 역이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을 완료하여 확실하게 유대인 자본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민간 자본이 인프라 투자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감세라는 카드를 던졌다. 감세 카드도 던지고 예루살렘 그러니까 선언도 해주고 해서 유대인의 마음을 사고 유대인 너는 이제 빨리 이거 인프라 투자를 해라. 요 얘기죠. 저자는 트럼프가 유대인들을 트럼프의 대규모 인프라의 투자에 참여시키기 위해 예루살렘 카드와 감세 카드를 던졌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사족이지만 재미있게도 아까 얘기 나온 거죠. 그 트럼프 역으로 명명하여 트럼프 적극 지지했다. 이스라엘이.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저자는 트럼프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 문제를 중국의 1대1로 보다는 그 인프라 투자 문제로 이제 연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동이 좀 혼란스러워지고 뭐 이스라엘과 이라크와 뭐 이란과 마찰이 뭐 심해지면은 1대1로가 평화로운 곳에 도로가 생겨야 되는데 분쟁 지역에 도로가 생기니까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연결하기보다는 인프라 투자다. 인프라 투자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뭐 이스라엘, 뭐 감세 조치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먼저 밑밥을 던져준 거다. 그래서 너희도 이제 이거 받아서 우리 인프라, 미국 인프라 투자에 적극 참여해라.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물론 저자는 1대1로 정책이 노리는 중요한 목적은 미국의 포위망을 돌파하고 미래에 벌어질 에너지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문제로 인해 중동의 정치적, 군사적 불안정 사태가 장기화하면 중국은 어느 편을 들기 힘들어진다. 이로 인해 중국의 1대1로 전략의 추진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라고 쓰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저자는 어디까지나 트럼프가 예루살렘 수도 인정의 핵심 이유는 유대인 자본의 지지를 얻어, 그러니까 유대인의 힘을 얻어 인프라 투자를 성공시키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저자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시키기 위해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상황도 이제 그때 당시 상황도 거론한다. 저자는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의 성공을 위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유대인을 재무장관에 임명했다고 적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좀 이제 그럴듯하네 이렇게 들리는 거죠. 이제 강화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5번째 꼭지. 화폐 가치 하락과 세율 구간 조정의 관계. 그러니까 큰 맥락이랑은 이제 상관이 없지만은 재밌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부분 리뷰에서 반복하는 거, 물가는 오른다를 이제 다른 차원에서 이제 반복하고자 합니다. 책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명목 소득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 숫자 자체, 가치보다는 그 숫자 자체. 그러면서 납세자가 자동으로 상위의 고소득 세율 구간으로 이동하여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그래서 1억이면 1억, 5천만 원, 5천만 원, 뭐 3천만 원 미만 이렇게 해서 소득세 이렇게 내잖아요. 근데 물가가 상승하고 임금도 그에 따라서 자동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납세자가 자동적으로 세율이 높은 구간으로 포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그걸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낮춰줘야 되죠. 구간을. 그래서 화폐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기 마련이므로 세율 구간이 고정된다고 할 때 세금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얘기고요. 그래서 물가는 오른다는 이야기는 이제 부분 리뷰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근데 물가는 오르고 자산 가치도 오른다. 장롱 속 현찰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찰을 자산으로 바꿔둘 필요가 있다. 앞에서 계속 얘기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축하면 패배한다. 이 부분도 이제 다 들으셨겠고요. 저축하면 패배한다. 왜? 현찰 가치는 자산 가치가 더 빨리 오르니까 은행 이자보다. 그러니까 패배하는 거고. 장롱 속 현찰은 또 왜 지는 거냐? 화폐 가치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니까.
다른 사람은 아파트 갖고 1억 아파트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은 1억 현찰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는 물가가 상승하면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그 물가의 그 상황에 따라서 같이 조응하면서 오르는 건데 돈을 갖고 있으면은 화폐 가치는 기술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나중에 1억으로는 아파트 1억 한 채 샀는데 나중에는 아파트는 2억이 돼 있고 자기 현찰은 1억밖에 없고 쌀 가격도 만 원이면 한 포대 샀는데 나중에는 2만 원에 한 포대 사니까 쌀도 반밖에 못 사고 그 현찰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자산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돈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산이 자산을 번다. 자산이 자산을 번다. 돈이 돈을 번다라기 같은 맥락이죠. 자산에서 현찰에서 자산을 사고 자산에서 팔아서 또 그걸로 뭐 현찰을 사고 현찰로 바꾸고 그걸로 다시 뭐 자산을 사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자산으로 자산을 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자산이 본래적으로 더 방어력이 더 좋다. 이 부분을 인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산이 자산을 번다라고 기억을 하는 것이 현찰이 현찰을 번다. 돈이 돈을 번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보다 낫다. 그다음에 트럼프의 무역전쟁 중도 포기. 그러니까 특이한 부분이니까 다소 이질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좀 비판적으로 보는 건데 트럼프의 무역전쟁이 한시적이라고 주장한 부분이다. 저자는 트럼프는 무역전쟁을 징검다리로밖에 쓸 수 없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수입 물가를 상승시켜 일부 품목에서는 자신의 일자리 확대 정책, 지지층 확대 전략과 충돌하여 역효과가 나기 때문이다라고 적고 있다. 저자는 징검다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는 한시적, 임시적 일종의 선거 수단으로서 무역전쟁을 쓰고 있음을 이제 강조한 표현이다. 책에서 몇 가지 예를 통해서 무역전쟁과 트럼프 선거 셈법을 이야기한 뒤 저자는 트럼프의 무역전쟁은 대부분 이런 셈법 안에 있다. 이제 선거 수단이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오래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무역전쟁이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나. 저자는 이런 말도 하고 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수출에 불이익을 당하고 당하고 있는 업체에 손을 들어주어 그들이 시장이나 이익을 잠시 늘려준 뒤 재정과 연관해서 표가 많은 계층에게 손해가 날 만한 시점에 이르면 무역전쟁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좀 비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최근 급격한 미국의 경제 성장 추세를 볼 때 선거 전략상으로 특정 시장의 이익 보고가 미중 경제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보다 좋은 것인지 의문이 납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 무역 전쟁이 좀 쇼만 좀 보여주다가 마음만 얻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지. 무역 전쟁으로 손해 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살 거 아니냐 이 얘기. 그래서 무역 전쟁이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든 트럼프는 중국과의 전쟁 중미 전쟁, 중미 경제 전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럼 수단을 계속 써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게 중국을 꺾어야지 더 인기가 좋아지지. 조금 어떻게 했다가 말았다가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저자는 무역 전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융 뭐 전쟁 간다, 뭐 버블 자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중국이 알고 있잖아요.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잃어버린 20년 일본의 경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전선이 그 부딪히는 전선이다. 저자는 지금 무역 전쟁을 통해서 뭐 금융시장 개방 이쪽으로 끌고 간 다음에 금융시장 개방을 해서 일본처럼 거품을 일으켜서 꾹 꺼트려 가지고 중국에게 위기를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자분은. 그렇지만은 그렇게 끌고 간다고 할 때 중국은 그걸 모르냐 이거예요. 그래서 안 끌려간다. 그냥 여기서 뭐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트럼프의 입장에서도 무역전쟁 수단 하나를 놓으면서까지 무역전쟁을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냐. 그냥
중국과의 그 관계에서 승리를 얻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비판적으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이제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저자는 미국이 통화 전쟁과 무역 전쟁으로 중국을 압박하면서 누리는 것이 중국의 완전한 금융 개방이라고 보면서 중국이 금융 개방을 하면은 일본에 했던 것처럼 중국의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서 자산 거품이 극대화하도록 조장할 것이라고 적고 있는데 그 뒤 거품을 꺼뜨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중국은 일본과 달리 일본이 어떻게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했는지 알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환율 등의 문제에서 중국이 일본과 달리 비협조로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플라자 합의를 해서 이제 거품이 생기고 그 거품이 꺼져서 잃어버린 20년이거든요. 이제 그 합의를 다 알고 있는데 뭐 환율 문제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호락호락 나오지가 않죠. 그 다음에 중국은 아니지만 일본은 정치적으로 민주화되어 있었고 중국은 민주화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치적으로 더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빈부격차 문제에서도 일본은 총중류라고 그래가지고 총중류 사회라고 그래가지고 중국보다 빈부격차가 적잖아요. 지금. 그래서 안정적인 정치 지형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중국의 금융시장을 만에 하나 개방한다 하더라도 개방 안 할 가능성이 크고 전면적인 완전한 개방, 뭐 자유롭게 뭐 공격적인 뭐 자본들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안 할 가능성이 크고 하더라도 돈 벌러 가는 건데 나중에 어떻게 금방 됐지 어떻게 안정적이지도 않은 그 나라에 확 투자를 하냐 이거예요. 일본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래서 일본에서처럼 시장이 호응할지 의문이다. 시장이 호응한다. 좀 괜찮아 보이는데 라고 해서 확 들어가야지 거품이 확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무역전쟁을 통해 압박으로 금융 개방으로 간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양국의 신뢰가 필요하다. 미국과 일본은 어쨌거나 당시에 80년대 동맹국이었고 자본은 일본의 최소한의 정치적 안정은 이제 신뢰한 거죠. 민주화하고 미군 주둔하고 있고 때문에 일본의 그 자본이 이제 왕창 몰릴 수 있었다. 어찌되었건 간에 나중에 돈이 빠져나간 후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 발생한 것이지만은 자본이 몰리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어떤 상황이 이제 필요하다. 근데 중국은 그럴 만한 게 아니다. 그래서 뭐 금융 개방을 통해서 거품을 일으키고 일본식으로 뭐 간다 그럴 거 아니고 바로 여기 무역 전쟁 이 시점이 진짜로 맞부딪히는 시점이다. 여기서 뭐 더 유인해서 끌고 간다.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이런 신뢰가 얕다.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결국 중국은 완전한 금융 개방으로 가기도 어렵고 금융 개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계 자본이 거품을 일으킬 이유도 적어 보인다. 해서 쏠림 현상이 확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확 쏠렸다가 확 빠져나갔다 이래야 되는 건데 처음에 지금 이제 세계 자본 투자자 입장에서 중국이 투자할 만한가? 정치적으로 불안해 보이지 않나? 저자도 인정하다시피 중국은 정치적으로도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자본도 훅 들어가기 쉽지 않다. 왕창 들어가기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미국은 무역 전쟁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을 장기적으로 치를 가능성은 없고 중국도 결코 끌어가서 죽지 않겠다고 한다면 지금의 무역 전쟁이 바로 경제 전쟁이 일어나는 바로 그 전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더 끌려가서 뭐 이것보다 바로 여기 지금 무역 전쟁. 그다음에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비판적으로 바라본 부분이고요. 그래서 무역 전쟁이 장기전으로 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 저자는 적다.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견해는 이제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 7번째, 트럼프는 소명에 매달렸나 인정 욕구에 매달린다. 그래서 저자 보면은 그 트럼프가 기분 나빠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 트럼프가 국익을 이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민주적 정당성이 있고요. 트럼프가 그러면서 이제 뭐 대선만 노리면 된다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지금 여론과 전면전을 하고 여론이라고 하면 언론, 메이저 언론과 전면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해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그 레이건이랑 아빠 부시
레이건이는 아빠 부시 그거고, 레이건. 그래서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트럼프가 따라한 거예요. 모자에도 Make America great again. Let's를 뺐네요.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래서 그 이제 저자는 이제 재선만 노리는 사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일반이죠. 그러나 트럼프가 어떤 이제 소명을 담은 인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정 욕구, 선거만 하면 된다라는 뭐라고 하더라도 소위 이제 그걸 이제 관심종자라고 해서 관종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더라도 트럼프는 자신의 어떤 그 이익과 국익과의 교집합을 의식해서 요란하기는 하지만 그 미국 국익에 맞게 스텝 바이 스텝 정석대로 움직일 수 있다. 이제 이 얘기인 거예요. 즉 중국이 중국을 향해 충분히 강하고 적극적으로 무역 정책을 펼 가능성이 크다. 미중 패권 전쟁에서 승리를 갖고 이 승리의 함의를 그 트럼프가 알고 있다는 거죠. 레이건을 그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거 갖고 왔잖아요. 따온 거잖아요. 레이건에서. 그럼 뭐냐? 그 레이건이 어떻게 해서 소련 전쟁 그 소련과의 경쟁에서 이겼고 그리고 소련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나서 얼마나 큰 전리품을 챙겼는지. 그 레이건 이기고 나서 레이건 사람들이 이제 소련과에서 냉전에서 이겼으니까 레이건 밑에 있던 부통령이었거든요. 아빠 부시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부시가 한 번 하고 원래 부시가 한 번 더 할 수 있었는데 로스페로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업가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클린턴이랑 3파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 부시가 떨어졌어요. 원래대로라면은 4번이나 공화당이 집권을 할 수 있었던 건데. 근데 그거를 트럼프는 인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과의 경제 전쟁, 그리고 여기서의 승리가 얼마나 큰 함의를 갖고 있는지 잘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중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완전히 이긴다 하면은 압도적으로 여론에서 메이저 언론은 신문사들은 방송사들은 뭐 계속 딴지를 걸 수도 있겠지만은 여론이 압도적으로 뭐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한다면은 거기도 바뀔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언론과 트럼프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식하고 있을 거다. 레이건도 소련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레이건 당시 부통령이었던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 정도였고, 사실 아버지 부시가 재선을 못했지만은 그 역시 로스페로라는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이었으면 감안하면은 패권 경쟁에서의 승리가 얼마나 압도적인 여론 우위를 가져다 두는지 알 수 있다. 거의 4번에 걸쳐서 정권 유지가 가능하다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트럼프는 레이건의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아우를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데 트럼프는 대소련을 붕괴시킨 레이건의 잭팟 행보를 상당히 의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소위 관종이라고 하더라도 트럼프는 미국 국익을 위해 이제 쓸 수가 있다. 트럼프는 대중국 패권 경쟁에서 승리를 탐할 수가 있다. 트럼프가 내가 잘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중국 무조건 이제 이겨야 돼. 그래서 주요 언론과 싸우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승리를 통해 국민 여론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누려서 주류 언론을 완전히 KO 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강한 인정 욕구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인정 욕구면 그냥 재산만 노리면 되겠지만은 강한 인정 욕구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 메이저 언론사를 그 압도할 만한 뚜렷한 업적을 위해서 소련에게 강력하게 압박을 할 것이다. 그렇게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 문제로 자기 재선, 그 다음에 그 자신의 이제 나중에 역사에 남을 그 이름, 이 부분을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레이건을 잘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8번. 그러니까 미중 전쟁과 한국의 잃어버린 20년, 저자는 여기에 우울한 예측 한 가지를 추가한다. 한국은 잃어버린 20년에 빠질 가능성이 크며 이제 한국이 일본처럼 된다는 거예요. 미중 전쟁이 한국을 잃어버린 20년으로 빠뜨릴 방아쇠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쓰고 있다. 저자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좀 불안불안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읽는 거기도 하고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을 통해서 한국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 부분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또 저자는 중국의 추격이 있을 것이고, 한국 부동산 가격 정상화 이후 정상화가 이후 본격화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설상가상으로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자본 과잉이 겹친 상황에서 현 정부가 들고 나온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실패하면서 잃어버린 20년은 거의 확실한 미래도 굳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견이 또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현 정부가 들고 나온 소득주도 성장, 그래서 뭐 알바비 인상, 최저임금 인상 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게 맞죠. 최저임금 부분은 그 최저임금가 어떤 뭐냐면은 한국에서 그 노동 일하실 분들이 있는데 최저임금만큼 그 생산력을 못 보여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노인이나 뭐 사회적 약자 그 부분들은 일자리 가지러 나오지 말라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양면의 칼인 겁니다. 양면의 칼인 거예요. 최저임금 인상이. 그래서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뭐 진주 산성 같은 거 보면은 뭐 아녀자도 돌멩이 나르고 누구도 뭐 돌로 날라서 전부 뭐 외적으로 물리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사회적 약자건 노인이건 다 나와서 일을 하고 그래야지 군력이 상승되고 이런 건데 그 부분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군력 전체로 보면 약해지는 거죠. 경제력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일단 이제 잃어버린 20년이 온다고 하는데 그러나 한국은 일본과 달리 IMF란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짧고 굵게 매를 맞았고 미국 경제 전쟁으로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 몫을 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이 온다고 하는데 근데 미중 전쟁으로 미국이 이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 기업이 타격을 받을 거잖아요.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미국의 대호황 때도 한국이 미국과 함께 같이 무역을 하면서 또 이제 호황기 맞을 수가 있고 또 한국 부동산은 워딩이 뭐냐면 이제 정상화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비정상이라고 하는데 비정상이라는 근거가 약해요. 왜냐면은 그동안 물가 상승률이랑 부동산 상승률 비교해 봤을 때 오버인가? 라고 하기에는 이제 무리가 있다. 이거거든요. 비싼 데는 비싸겠죠. 비싼 데는 비싸겠지만은 그거만 한국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한류니, 뭐 연예인이니, 뭐 의사분들 이렇게 해서 돈 많으신 분들도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 데는 돈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들만의 그 뭐 리그에서 부동산 사고 파니까 비싼 거예요.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한국 부동산이 비정상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또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비판적으로 좀 보는 거예요. 볼 때 그다지 비싼 가격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저자의 주장에는 다소간 의문이 든다. 이렇게 비판적인 부분도 봤고 좋은 부분도 봤고 괜찮은 부분 이런 부분도 이제 여러 개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해보면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낮다는 근거가 부족하다. 이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낮고 경제 전쟁만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무역 전쟁 나중에는 이제 원자재 전쟁까지 가거든요. 그거는 사실 전쟁이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일본과 관계 부분에 있어서도 해상 봉쇄를 통해서 사실상 전시 상태가 되고 그걸로 진주만 공습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낮다. 이제 그건 낮다라고 생각은 저도 하긴 하지만은 그거에 대한 달린 근거가 이제 없어요. 그건 좀 아쉬운 부분. 그 다음에 한국의 잃어버린 20년은 이제 의문이다. 앞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봤고요. 한국 부동산이거나 뭐 중국이 뭐 한국 기업 다 따라 마실 거라는 얘기. 그것도 이제 좀 의문이 들고 또 지금 여기선 주로 다룬 건 아니지만은 북핵 문제도 굉장히 풍부하게 다루고 있어요. 뭐 트럼프 성격 분석도 하고 김정은 성격 분석도 해서 북핵 문제 이렇게 진행될 거다. 이런 부분도 상당량에 걸쳐서 많은 양에 걸쳐서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제 사서 보시면 되는 거고. 예루살렘을 인프라 투자로 연결한 게 신선하다. 저는 이제 요게 가장 신선했어요.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더 커져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가 상승 일시적, 무역 전쟁 일시적이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도 좀 의문이고 이제 앞으로 지켜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미중 전쟁 시나리오 이렇게 부분 리뷰해서 보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짚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미중 전쟁을 통해서 일본 스타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일본이 자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가 떨어진 거예요. 저자분은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바로 여기서 중국이 꺾여서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요게 판단에 있어서 투자하실 부분은 생각하실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물가 부분,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 부분도 저희 부분 리뷰에서 절대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곱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